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바로 동지입니다. 밤이 제일 길다는 바로 그 동지인데요. 그런데 오늘 비 내리는 동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밤이 점점 짧아지는 그런 시간만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어둠도 점점 짧아지는 일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어쩐지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 측 언행, 최순실의 태도, 친박의 뻔뻔한 작태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같다면서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결국 최순실이 자신의 재판 시간을 끌고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의 1심 재판 결과를 봐야 헌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결국 임기를 늘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건 관련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든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대할 곳은 특정인들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본이 거의 다 망가져버린 지금 그나마 신뢰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도라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 단행하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서 한 얘기입니다.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출마 계획이 없다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말은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인사를 해야지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기존의 장차관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메꾸는 것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빈자리 메꾸는 것을 뭐라 한다면 이는 결국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치던 야당이었지만 막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참석하니까 끝까지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 자리를 지켰던 의원이 34명에 불과했다는 사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독감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의 경우 41%포인트 늘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예년보다 독감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교육당국에선 조기 방학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독감에다 AI에다 정말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은 최대한 자신의 직업 윤리를 지켜서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직업관료의 프로정신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공무원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보험료가 지금보다 싼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그러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우리 국민의 65%가 가입한 3,200만 명 정도 가입하는 거의 뭐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실제로 의료비를 실부로 보장해줘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형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특약을 제외한 진짜 그야말로 실손 형태로만 이루어진 기본형 상품을 내년 4월부터 가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지금보다 26% 정도 싸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남자 40세 기준으로 보면 현재 19,400원 정도 되는데 14,300원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 보통 실손보험 가입하지만 내가 쓴 게 정말 오리지널, 정말 순수한 실손보험이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만 도저히 그 수지를 못 맞춰서 종신보험 같은 것에 그냥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실제로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전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할 때 이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는 완벽하게 실손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바꿀 예정입니다. 예. 근데 실손보험금 2년간 안 타면 보험료도 깎아준다고 그러네요. 실손보험 많이 가입했는데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가입하고 거의 보험금 안 타고 있는데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왜죠? 저랑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내 보험료도 같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재 이게 건강보험 형태를 자동차 보험 형태로 원래 바꾸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건 이번에 못했어요.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면 앞으로는 2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신규로 실손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사람들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기존 상품 갱신해봐야 적용이 안 되니까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개편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모양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벽해지려면 자동차 보험처럼 많이 쓴 사람이 보험금 많이 내는 형태로 되는데 이건 아예 건들지도 못했고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실손보험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 내가 병원비 쓰니까 뭐 다 보장해주니까 과잉 진료받고 안 써도 되는 걸 쓰게 되고 여기저기 병원 돌아다 맞습니다. 의료 쇼핑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대책을 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실손보험으로만 하는 그 비급여 의료비인데 이 비급여 의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많게는 1,700배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비급여 의료비를 표준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거는 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고 있고 이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52개를 공개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200개까지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종합병원급까지만이고요. 우리 동네 병원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 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도 이거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본이 노인 나이 기준으로 65세에서 70세로 이걸 상향 조정한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또 요즘 60대 분들에게 물론 어르신이지만 노인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일본도 현재는 노인 기준이 65세인데 이걸 70세로 올리는 걸 논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고령화 인구를 좀 더 일터로 유도하기 위해서인 게 있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노령연금 이런 걸 지급하는데 이 지급 시기를 늦추자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건전하에 좀 용이하게 쓰이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더 중요한 건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본도 딜레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5세에서 64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 언제 정했냐면 1964년 한 52년 전에 정했습니다. UN 기준을 그냥 가져온 건데 52년째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65세부터도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4세가 아니라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노인 기준을 지금 우리 65세에서 한국도 70세로 하면 당장 거기에 연령 적용되는 분들이 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지하철 무료, 이게 65세부터잖아요. 이것도 늦어지고 하겠죠. 이런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되려면 정년 연장, 일할 수 있는 정년을 좀 더 늘리는 것과 가치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게 딜레마인 거죠. 그리고 또 청년 실업 문제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줄었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됐다는 얘기인가요? 양극화 내 주변에 심해지고 있는데 양극화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체감하고 다른 거죠. 기획재정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진위계수라고 있죠. 전체에서 이제 이게 낮아질수록 개선이 되는 건데 2015년 진위계수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0.03포인트 좋아졌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건데 만약에 명목소득, 시장소득 즉 내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기초연금 이런 거 받는 거 빼고 하면 오히려 악화됐다라는 거고요. 일종의 통계를 뭘 기준으로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 그래서 통계 착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양현종 선수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했는데. 기아가 어제 양현종 선수하고 FA 계약이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FA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기아가 양현종 선수를 확실히 붙잡고는 싶었는데 자금에 좀 여유가 없었던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FA 계약이 보통 4년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2년 계약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이 2+1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1년 계약은 굉장히 좀 드문 일입니다. 어제 기아가 양현종 선수하고 계약 기간 1년, 이 계약금 7억 5천만 원, 연봉 15억 원 합해서 총액 22억 5천만 원을 계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기아가 최영우, 나주환 선수와 계약하면서 이미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 1년의 의미가 일단 붙잡긴 붙잡아야지 되는데 1년을 제시하고 1년 후에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었다라고 보고요. 양현종 선수도 한 발 물러나서 기아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양현종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에 4년에 그 6억 엔지안을 거부를 했었는데 예.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계약 선수 FA로 기아하고 계약을 했고요. 1년 뒤 해외 진출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계약입니다. 예. 때문에 양현종 선수 본인이 원한다면은 1년 뒤에 다시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아가 올해 5위를 기록을 했는데 최용우 선수 영입하면서 전력이 강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내년에 우승에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아의 김기태 감독으로서는 좋은 선수들을 얻게 되면은 이제 흐뭇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부담감도 늘어나는 건데, 이제 기아로서는 양현종, 나지완 선수 붙잡았고요. 여기에 홈런 타자 최영우 선수까지 영입했으니까 이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우승 전력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 또 부담감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우선 이 마운드가 든든해졌고요. 올해 이 들쭉날쭉했던 타선이 가장 고민이었는데 100억 원 주고서 데려오는 최영호 선수 또 이 군복무 마치고 올 시즌 뒤늦게 합류한 안치홍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은 이 김주찬, 나지완, 이범호, 최영호 선수로 이어지는 타선이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되면서 충분히 우승권에 도전해볼 만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축구 얘기인데 축구협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선수에 기성용 선수가 선정됐죠. 예, 축구협회 기술위원 투표 50%, 언론사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이거든요. 예. 이 기성용 선수가 올해 수상으로 통산 3회 수상인데 올해의 선수 최다 수상대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소속팀인 스완지 시티에서는 현재 좀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속팀에서는 부진했지만 올해 이 대표팀 주장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들에서 팀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자부에서는 현대제철의 김정미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정미 선수는 이 현대제철의 WK 리그 4회 연속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라가 그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청담고 졸업하고 이화여대 입학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체육특기생이었기 때문인데 예.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그러죠? 예, 이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안을 보니까, 이 초중고 운동 선수들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일단은 이 온라인으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했고요. 자, 이것을 이수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대회 참가를 학교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승마협회 공문을 받았는데 이 개별 협회가 아니라 반드시 이 대한체육회 공문을 받아야지 학교장이 공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결석 일수가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국가대표 훈련, 대회 참가 때문에 오랫동안 수업을 받지 못하면 인근 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운영하게 이렇게 개선하게 됐고요. 이 전체적으로 학사 관리를 강화하고 이 학습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이 때때로 시스템이나 제도가 충분히 있어도 이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문제인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데 예. 이 교육 현장에서 관계된 모든 분들이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길러내겠다 이런 예. 의지를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또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은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에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한가인입니다. 요즘 에센스 종류 참 많죠? 전 뭘 쓰냐고요? 전 진짜 진한 에센스를 써요. 응축 에센스.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올뉴 말리부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말리부 프로미스 프로그램. 구매 후 한 달 내 마음이 바뀌면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까지 놀라운 혜택. 지금 경험해보세요. 12월 31일까지 출고 고객 대상, JURV 이용, 탁송료 등 제반 수수료 고객 부담,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달 16일쯤 해서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처음 시작된 이 AI 조류 인플루엔자죠. 근데 이 AI가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인데 이게 참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자, 이 양기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요? 오늘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구례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농가를 운영하는 박종표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일요일날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죠? 예? 예.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처분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살처분 어제 끝나고 지금 현재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농장 주변 소독받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지금 환산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제 사육까지 이게 엄청난 이게 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뭐 이게 뭐 한 2만 개 가까이 사육을 하는 농장이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좀 살아갈 길이 좀 깝깝합니다. 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제 발병한 오리는 한 7,200수고요. 예. 뭐 건강한 오리가 한 1,500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살처분하셨군요. 예. 이제 뭐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반경 3km 내에 있는 오리들은 다 살처분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AI 피해를 이번에 처음 겪으신 거예요? 전에 2014년 전에 예방적 살처분을 한번 했었습니다. 2014년에요? 예. 그때도 2만 마리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때도 한 2만, 한 5천 수 정도. 그러면은 이게 거의 2014년에 하셨으면 경련제로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좀 속 터지시겠어요? 이 정부 당국은 과연 뭐를 하느냐, 예? 답답합니다. 농민들 심정에서는 아주 이거 정말 이거 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왜 정부에서 뭐 초동 대응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백신을 이제 개발을 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걸 해가지고 언제 이걸 막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백신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하고. 지금 다 백신 맞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백신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백신도 필요하지만은 초기 대응이 놓쳐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최고 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종오리 자체 산란 오리에서 AI가 확정이 된 병아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받았어요. AI의 확정 판정을 받은 병아리 받으셨어요? 오리, 어미오리가. 어미오리가. 그러니까 확정 판정을 받은 어미오리가 낳은 새끼를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미리 역추적을 해서 그 오리를 다 강제 메모를 시켰어요. 발병 나오기 전에. 예. 그런데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도가 틀리면 이제 빠른 이런 연락 같은 게 이런 체계가 좀 잡혀가지고 발병하기 전에 매몰 처리를 해버렸으면, 강제 매몰 처리를 해버렸으면 이런 피해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대응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대응 자체가 정말 속이 터집니다. 그렇게 어미 오리가 그렇게 AI 감염된 오리인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역학조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처분을 하는 날 공문으로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나 담당 부서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오리를 농가들한테 이렇게 풀었으면은 그걸 빠른 대책으로 인해서 강제 메모를 시켰으면 발병하기 전에는 매몰 처리를 해도 주위에 피해가 없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병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없죠. 근다고 개인이 이렇게 살처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역학으로 해서 이미 AI가 발병이 돼서 매몰 처리가 된 애미 오리에서 산란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입식된 오리 농가들 자체는 다 강제적으로 살처분을 해야 하는데, 어떤 지역에는 살처분을 하고 어떤 지역에는 그냥 두고만 보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손해배상 같은 거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회사하고 맨날 쌓아봐야 우리는 계열화 위탁 사육을 하고 있는 사육 농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당신들 잘못으로 인해서 발병한 거다 하면은 어떻게 싸워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러죠. 우리 사육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포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이제는 안 하시겠다. 예. 사육을 안 하시겠다. 예. 그러신 분들 주위에 많으세요?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농장 포기하고 쉽게 말해서 인력 사무소 나가서 그냥 생활은 해야 자식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다 보니까 생활은 해야 하니까 그냥 인력 사무소 나가서 정정긍긍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그게 또 농장을 또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1년, 작게는 8개월 동안 또 관리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분병 검사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고 소독하고 이상 없다 이런 정리 기간이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농장 이게 주인들은 버틸 수가 없죠. 생활하는 것부터. 아까 초동 대처 필요하다 이런 말씀 쭉 해주셨는데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잘 알겠습니다. 근데 힘내세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례 오리 농가를 운영하신 박종표 씨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결국 금리 인상을 했는데, 자, 내년에도 3번 올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금리 시대는 이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총장님이 깜짝 놀랐네요. 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화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세계 경제에 지진을 2번 일으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지진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입니다. 그때 미국은 금융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곤두박질하니까 금리를 0%대로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7년 동안이나 미국은 0%대 금리를 고수하고 돈을 무제한 풀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다른 나라는 미국의 경제 위기를 떠맡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유럽 경제가 위기에 처했고요. 또 2012년부터 중국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니까 또 지진이 일어난 것인데요. 지난주 미국은 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4%에서 5%까지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럽 경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가 피해를 보는 건 물론이지만은 재정이 부실한 신흥국 경제들이 연쇄부도에 덫에 걸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다시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연쇄부도에 이 함정에 빠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저성장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률 2%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저금리 때문에 더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때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기업들이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하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중국 경제 공격이 치열하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점차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결국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들이 지금 붕괴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장 절벽 현상도 온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자칫하면은 이것이 우리 경제에 사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은 부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민 가게가 가계부채 부도 때문에 파탄이 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업의 새로운 창업이나 투자가 막히고 소비가 줄어서 아예 경제 성장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대응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응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해 초부터 예견된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보를 미리 반영하는 증권시장은 큰 동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리와 환율은 지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뛰더라고요, 환율. 예. 지난주 목요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은행의 대출 최저금리가 3%대로 진입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 자본 유출이 이제 가시화되면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작년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3개월 동안에 11조 원이나 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충격이 더 클 것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 혼란이 하게 되면서 그렇지 또 어려운 경제에 이제 큰 타격이 이제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일 문제가 가계부채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와 연동된 부동산 시장,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최대 뇌관이 가계부채인데요. 어떻게 보면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 원 규모인데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1년에 이자 부담이 13조 원이 늘어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서민들 타격이 큰데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 가구가 6만 가구나 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침체인데요. 정부는 이제 온탕 냉탕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 시장을 들뜨게 했다가 다시 지금 가라앉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11월 3일 나온 대책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그런 현상을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큰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추락을 하면은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고요. 갚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계와 금융권이 같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이제 심각한 어떤 이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수출은 이 금리가 아니라 저 환율이 좀 올라가면 수출은 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달러화가 이렇게 강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올라가니까 잘 활용만 하면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현상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이 달러가 강세화가 되니까 국제적으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도 위험이 큰 러시아, 중동, 남미 같은 신흥국 경제들이 결정타를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57%가 신흥국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이제 어려워지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는 악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외국 자본 유출이 이번에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더 거세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은 지난번에 금리 동결을 했어요. 이게 미국 금리 인상 다음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거 잘한 결정입니까, 그러면? 네. 그날이었죠. 그날이었나요? 네. 예.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사실 실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작년 12월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세계 경제가 침체하니까 더는 못 올렸거든요. 1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빨리 금리 내려서 기업들 투자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난달에만 금리를 내렸어도 이번에 금리를 올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뭐 경제 완만한 회복세다.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는다. 이런 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6개월째 동결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한국은행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외국 자본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은 가계 부채가 폭발할 것 같고요. 또 금리를 내리면은 가계 부채 폭발은 막지만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은행으로서는 뭐 산업 구조조정 계속 정부가 해서 경제 성장 동력 되찾고 일자리를 늘리면서 서서히 금리를 올리는 정책, 뭐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금리 정책은 정말 효과적으로 잘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9일이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거 지금 탄핵 정부에서 뭐를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네, 오늘 29일 황교안 권한대행 취재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 중반으로 낮춘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이런 내용을 이제 내놓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정부는 경제가 어떤 위기인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는 산업이 무너지는데 미국 금리 인상에는 폭탄을 맞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붕괴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경제 이거 구조조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일자리 만들 거냐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뭐 정부는 결국 돈이나 일찍 풀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리 전국이 불안하고 대통령 대행 체제라 할지라도 경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예.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유로 부총리가 부총리로 확정된 이상 경제 부총리가 주축이 되어서 좀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예.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